자, 이번 시간에는 신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도. 우리는 좋은 평가, 좋은 검사, 좋은 측정 또는 좋은 조사 조건으로 타당도, 신뢰도, 또 객관도, 실용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뢰도란 뭘까?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 했던 것과 같이 결합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또는 좋은 검사의 조건, 좋은 조사의 조건, 좋은 평가의 조건, 검사의 양호도라고 합니다. 좋은 검사나 좋은 조사, 좋은 평가, 좋은 측정이 되기 위해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이렇게 네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조사할 것을 제대로 알아봤는가,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검사의 정직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지요. 검사의 정직성. 혹시 알아볼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알아본 것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을 타당도라고 하고,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 그리고 준것 타당도, 그리고 구인 타당도가 있다. 내용 타당도는 논리적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로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준것 타당도, 즉 기준 타당도에는 예측적 타당도인 예언 타당도와 동시적 공인 타당도인 동시적 타당도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리고 구인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구성 개념 타당도에는 우리가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이 타당도를 보면서 실험 설계의 타당도에서 내적 타당도와 유적 타당도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했고, 내적 타당도와 유적 타당도가 곧 출제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적 타당도의 3대 전제 조건으로 시간적 선행성, 조작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공변성, 비교라고 그러고 경쟁가설 배제, 통제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고 해서 역사 요인이나 또는 성숙 요인 또는 검사 요인, 도구 요인 또는 통계적 효기 또는 피험자의 일탈이나 상실 이런 등등의 타당도에 대한 것을 주로 실험 설계의 타당도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조사할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걸로써 이걸 우리는 검사의 정확성 또는 일관성 또는 안정성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객관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채점자의 신뢰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책에 보면은 객관도가 없이 신뢰도 내의 종류에서 신뢰도 종류에 거기에 채점자의 신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실용도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을 말하죠. 조사나 검사나 평가나 측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이 적게 들었느냐를 따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용도라고 합니다. 실용도는 현실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통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로 하되, 객관도는 채점자의 신뢰도라고 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회복지 조사론의 입장에서는 보통 객관도는 들지 않고 타당도와 신뢰도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신뢰도를 다루고 있는 거죠. 신뢰도.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만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신뢰도에서 약수를 하다 보니까 종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신뢰도는 우리가 본 것처럼 개요. 신뢰도에서는 검사의 또는 조사의 정확성 또는 일관성 또는 안정성 또는 동질성
또는 동형성 등으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오차가 적은가? 얼마나 오차가 적은가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표본 검사, 소위 표본 검사를 하게 되면 표본 오차가 등장한다. 여기 보면 그야말로 표본 오차나 표본 오차 또는 비표본 오차, 이런 단어들이 모두 신뢰도와 관련, 표본 오차가 크면 클수록, 오차가 크면 클수록 정확성, 안정성,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거기 신뢰도란 측정 후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를 따지는 것으로서 정확성, 안정성, 일관성 정도를 보여준다라고 이게 설명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뢰도는 속도 검사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5번은 설명이 되겠고, 6번에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차가 적으면, 그게 표본 오차든 비표본 오차든 간에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정확성이 높다, 일관성이 있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신뢰도 개요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다음에 신뢰도의 유형에 대해서는 신뢰도의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제목만 적어놨습니다만, 신뢰도의 유형에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테스트, 리테스트 신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 한자로 쓰겠습니다. 동일 시험지를 가지고 동일 대상에게 반복 실시해서 비교함으로써 상관계수를, 여기는 상관계수로 도출을 합니다. 재검사 신뢰도 하나의 시험지를 가지고 같은 한 집단에게 시험을 실시하고 일정 시간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시험지를 다시 그 집단에게 다시 시험을 봐서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것을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합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이때의 그 상관계수를, 이때의 재검사 신뢰도를 안정성 계수라고 합니다. 안정성 계수. 근데 문제는 재검사 신뢰도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안정성 개수는 안정성 개수인데 개인 변인이나 개인 또는 환경, 개인이나 환경 또는 시간 변인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검사를 실시할 때 개인적 측면으로 본다면, 처음 검사, 시험을 볼 때의 바이오리듬과 다음에 시험을 볼 적에 같은 시험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리듬이 똑같다면 상관이 없지만 똑같지 않다면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변인도 처음 검사를 실시할 때와 나중에 재검사를 실시할 때 환경 변인, 처음에 볼 때는 아주 쾌적한 봄 날씨와 같았는데 나중에는 아주 끈끈하고 에어컨도 고장났고 그냥 덥고 할 때 시험을 보면 당연히 오차의 발생은 크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검사와 재검사의 시간 간격이 너무 길어버리면, 또 너무 짧아버리면 이로 인해서 오차의 범위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개인 변인의 영향력, 환경 변인의 영향력 또는 시간 변인의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검사 신뢰도 문제점을 해결해 위해서 등장한 것이 동형검사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동형검사 신뢰도 또는 평행 신뢰도, 대안 신뢰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일 도구가 아니라 동형의 도구, 동일 도구가 아니라 동형의 도구를 가지고 동일 대상에게, 다시 말해서 각각 실시 후 비교, 각각 실시 후 비교함으로써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것이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때문에 처음에 시험지를
시험을 문제를 작성할 적에 A형과 B형으로 만들어 놓고 한 집단에게 A형 시험 보고 채점하고 B형 시험 보고 채점해서 두 점수 사이에 비교를 통해서 상관계수를 도출하는데 그 상관계수를 동형성 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검사 진료에서의 문제가 나오는 개인 변인의 영향력이나 환경 변인의 영향력이나 또는 시간 변인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형의 확보. 지금도 학자들은 동형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번 문제의 A형에 들은 다음 설명 중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형은 다음 중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똑같이 신뢰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은 긍정적 질문을 한 것과 옳지 않은 것은 부정적 질문을 한 것을 어떻게 동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질문한 것과 부정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리적인 느낌이 다르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동형이라는 것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재검사 신뢰도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었으나 동형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런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반분 신뢰도가 되겠어요. 반분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일이나 동형 도구가 아니라 한자로 쓰겠습니다. 단일 도구, 하나의 도구, 단일 도구를 가지고 실시 후 비교, 실시 후 반분 채점 비교하는 것, 반분 채점에서, 실시 후 반분 채점에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채점할 때에는 그 문항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채점하고 점수 사이에 비교를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 반분 신뢰도, 물론 반분 신뢰도 이때를 우리가 동질성 계수라고 합니다. 동질성 계수. 동질성 계수, 이렇게 하니까 동형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동형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동질성, 근데 이 반분 신뢰도는 반분의 방식, 방식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1번부터 10점까지 100점 만점을 한다면 반분할 때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채점하고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전후 반분법이라고 합니다. 13579 홀수, 24680 짝수, 이렇게 홀짝 번호로 나누어서 채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우 반분법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무작위로 눈 감고 5개씩 골라서 하는 무작위 반분법도 있습니다. 어떤 반분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어떤 방법을 써도 사실은 정확하려면 똑같은 오차가 발생해야 되는데 어떤 반분법을 따에 따라서 그로 인한 수치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분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졌으나 이러한 문제점도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항 내적 합치도와 같은 크론바 알파벳을 쓰는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거기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그리고 문항 내적 합치도, 4번은 여러분 지문상 화면에 쓰기가 그러니까 4번은 여러분 문항 내적 합치도 이런 걸 쓰는데, 문항 내적 합치도에서는 크론바의 알파 개수를 사용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적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신뢰도라고는 그렇습니다. 신뢰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조사,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를 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출제되는 것은 바로 신뢰도와, 밑에 나와 있지요,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선 우리가 중요 표시를 해놓고, 근자에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자꾸 출제가 되어서 지금 제가 전에는 그냥 제목만 쓰고 설명을 하고 안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출제 비율이 자꾸 높아져서 다시 한번 판서를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종래부터 나왔던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와 타당도. 첫 번째,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줄 바꿔서 충분 조건은 아니다. 조건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뢰도는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 왜냐하면 필요 조건이니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니까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도가 없으면, 신뢰도가 낮으면 당연히 타당도는 필요 조건이니까 당연히 낮습니다. 하나의 명제입니다. 그러나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도 높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신뢰도 하나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신뢰도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야 높아지는 것이지 신뢰도만 높다고 타당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충분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 타당도가 높으면, 거꾸로 타당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낮을 때보다 신뢰도는 반드시 높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온다면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보면 그 어떤 다른 것을 알아볼 때보다 정확성은 당연히 뛰어나게 된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시험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말이지만 여기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손맛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으실 때 착각하시는 것이 자꾸 귀로 듣는 걸 가지고 자꾸 시험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귀로 보는 시험은 토익 시험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 공부는 눈 깔고 고개 숙이고 필기고 들고 그리고 눈과 손으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적어보시라고 하는 거지 책에 없어도 이거 적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적어보세요. 적어서 어렴풋이 이 다음에 뭐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라고 했지만 이제 저는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에서 이렇게 문장을 책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화살표를 그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타당도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 요적 타당도 다 출제되는 문제였던 것만큼 이번에 다뤘던 신뢰도도 당연히 출제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척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의 도구, 측정의 단위를 우리가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 측정의 도구나 측정의 단위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측정 도구를 척도라고 합니다. 측정 도구에는 문장으로서는 아주 좋아요, 보통이에요, 싫어요, 아주 싫어요. 또 그러면 A, B, C, D, F 또는 수, 미, 양가 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척도에는 거기 보시면은 척도에는 사물의 속성을 재는 측정 단위로서 4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는 번호를 쓰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책에 있으니까 척도는 측정의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명목 척도, 그리고 서열 척도, 동간 또는 같을 동, 같을 등 그러니까 등간 척도, 그리고 비율 척도. 자, 이렇게 4개의 척도가 있는데 반드시 차례대로 여러분들은 숙지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차례대로
명목적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대신한, 이름을 대신하는 적도로서 여기는 구별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합니다. 구별 또는 분류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남자는 1이라고 되어 있고 여자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뛰어나서 1이고 여자가 못나서 2이고 이렇게 차례들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같이 중립적으로 남자는 1이라고 하자, 여자는 2라고 하자라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잘났니 못났니 크니 작니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선수의 배번도 그 작은 그 넓은 운동장에 뛰는 등번에 붙은 걸 가지고 누가 뛰는지 같은 소위 유니폼을 입고 같은 획일적인 체육복을 입고 뛰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등번호를 보고 아 누가 저기 뛰는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운동선수의 배번.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많은 상품에 보면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의 그 막대의 개수는 지금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140 몇 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샥 이렇게 보는 광학기로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수백 개로 막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막대에는 원료가 어디에서 산출된 것을 어디 운송회사를 이용해서 어디 고속도로를 지나서 어디 공장에서 만들어서 어디에서 포장해서 이런 모든 정보가 아주 산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원료만 어디도 한 수십 개의 원료가 있는데 각각 원료마다의 정보가 다 들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그 상품을 보면은 바코드를 보시면 대부분의 그 바코드에는 880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880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 발견되어도 바코드 밑에 880이 적혀 있으면 그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말합니다. 어디에 적혀 있어도. 만약에 885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뭐 타일랜드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에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대신해서 알려주는 또 만약에 옛날에는 또 형제 아들내가 말한 것처럼 출생 순위를 딸 때 그 형제의 수도 따지게 되는데 형제 수에 따라서 야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저도 이게 또 동생들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첫째야 넷째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것은 바로 구별의 기능을 하거든요.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가까운 친인척 가까운 친구들은 누구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바로 이런 것 등이 바로 구별의 기능을 하는 명목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목적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라든지 또는 운동선수 등번호 배번이라고 그러지요. 또 그러면 차량번호 뭐 이런 등등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열적도라고 하는 것은 서열적도는 구별의 기능뿐만 아니라 분류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열 또는 뭐 비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서열적도가 되겠어요. 서열적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나눌 때 그러한 서열적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옛날 같은 학교의 성적으로 하는 석차라든지 또 지금은 이제 평등위배로 이제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반 번호를 정할 적에 키순으로 복도에 줄 세워놓고 이렇게 키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키순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서열적도에 해당이 됩니다. 서열적도. 때문에 분류 서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간적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열 비교의 기능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하기 빼기의 기능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간격성, 동간성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간격성을 가지고 전제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이런 적도는 동간적도라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성이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동간적도에는 바로 지능지수 또 그런가 하면 온도계의 온도와 같은 경우도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몇 도가 높다, 몇 도가 낮다. 아이고 누구보다 지능지수가 몇이 높네, 낮네. 이렇게는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율적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의 기능, 또 서열 비교의 기능, 그리고 더하기 빼기의 기능 뿐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의 기능을 여기 곱하기 나누기의 기능을 하는 것은 절대 0점 또는 절대 원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절대 0점이나 절대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출발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길이, 높이, 무게, 특히 우리 사회복지 실전에서는 소득이죠. 소득. 물론 우리가 뭐 재정학이나 경제학을 하게 되면 뭐 적극적 자산, 소극적 자산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소득은 언제든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잘 사는 사람도 소득은 제로로부터 많이 쌓아 올린 것이고 못 사는 저소득층은 제로로부터 조금밖에 쌓아 올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출발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성, 동간성과 더불어 똑같은 출발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절대 0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기능뿐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의 기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율, 비율, 율이란 이런 그 단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곱하기 나누기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척도를 개요로 볼 적에는 반드시 차례대로 암기하시되 이것이 바로 앞단계의 그 기능에 대해서 하나의 기능을 더 첨가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보시면 이제는 세부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세부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먼저 명목적도, 측정 대상들을 몇 개의 상호 배타적 범주로 구분하고 상호 배타적, 그래서 동일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 척도로 표시돼야 돼요. 남자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 아니면 3,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3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써야 돼요. 그래서 측정 대상들을 몇 개의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구분하고 이것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범주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명목적도라고 합니다. 단지 분류만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숫자로 성별, 우편번호, 또 지금 가면은 도로명, 아주 중요하죠. 도로명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런 것 등이 전부 명목척도에 관련된 것이 되겠고, 이 명목척도에는 Q 분류척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임상 하나 있다면 Q 분류척도, 척도 등이 명목척도, 그러니까 분류의 개념, 소트의 개념이니까 이 분류척도라고 합니다. 다음에 서열척도 나와 있죠. 서열척도. 거기에 보면은 측정 대상이 가지는 어떠한 속성이 수치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된 것으로 분류의 기능과 그랬지만 분류의 기능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위, 말하자면 순위를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선호도는 순위를 나타내는 숫자로서 무슨 일정한 간격이나 비율의 의미는 갖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동간성이라든지 아니면 절대 원점은 찾아볼 수가 없다.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서열척도는 서열척도의 종류에는 먼저 적어보고 하겠습니다. 서열척도의 종류에는 거기에 보면 평정척도, 총합 평정척도라고 하고 또 그러면 니커트 척도, 또 누적 척도로서 그냥 누적 개별적으로 쓰겠습니다. 누적 척도로서 보가더스, 사유감, 사유거리 척도, 사유감 거리 척도, 사유감 거리 척도라고 생각했군요. 보가더스 척도 또는 보가더스 사유감 거리 척도. 또 그러면 커트만 척도, 또 소시오메트리, 말하자면 사유성 측정법 이러죠. 또 그러면 어휘 분화 척도, 어휘 차이 척도. 자, 이런 등등은 모두 서열 척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 니커트 척도는 특히 보시되 니커트 척도, 그리고 이 보가더스 척도와 소시오메트리 간의 비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의 개념을, 니커트 척도는 하나의 개념을
일관성이 줄 바꿔서 일관성이 있는 줄 바꿔서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니커트 척도에서 사용하는 문항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문항을 사용하는데 그 여러 개의 문항은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이런 너무 전문성은 아니니까. 다음에 보가드스 척도는 사유감 거리 척도라고 굳이 적은 것은 집단 간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에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에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더욱이나 사회복지를 하니까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인종에 대하여 문화적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다 받아들이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인도에서 커리를 이렇게 먹을 적에 손으로 버물려서 먹는 것도 다 인정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상 같이 앉아서 먹으면 대단히 불편해합니다. 대단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볼 적에 외국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을 7점 척도로 한다면 백인을 바라볼 때의 점수, 또 동남아 사람을 바라볼 때의 점수, 또 흑인을 바라볼 때의 점수, 또 아니면 백인 중에서도 서유럽, 동유럽, 또 미주 뭐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각각의 민족에 대해서 바라보는 점수를 몇 점을 매기겠습니까? 라고 할 적에 느끼는 그때의 척도가 바로 집단 간 거리감을 점수로 환산하는 보가더스 사유적 거리 또는 사유감 거리 척도, 사유적 거리감 척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내죠.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소시오메트리.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렬표로 그려놓으면 소시오메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도 구별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휘문화 척도, 대칭되는 양극화된 형용사를 이용해서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어휘분화 척도, 어휘 차이 척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열 척도의 종류를 봤습니다. 어떤 서열 척도는 자, 한번 볼까요? 거기 서열 척도에서 평정 척도, 각 항목의 단순 합산을 통해서 서열성을 찬출한 척도를 평정 척도라고 하는데 평정 척도를 변형시킨 것이 밑에 있는 니커트 척도.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그래서 니커트 척도를 총합 척도라고 한다. 맞아면 총합산, 썸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총합산을 통한 척도다. 총합산 점수를 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척도다 해서 이렇게 썸메이트 레이팅 스케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문항을 사용하는 척도로 각 문항은 내적 일관성이 높은 측정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각 항목의 단순 합산을 통해 서열성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통 3점 척도에서 5점 척도, 7점 척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니커트 척도 해결해 주시고. 다음에 6번의 보가더스 척도와 7번의 거트만 척도. 이 두 가지는 합쳐서 누적 척도라고 합니다. 누적 척도. 그 중에 특히 보가더스 척도, 소수민족, 사회 계급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 상호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집단 간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은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감 척도 또는 사회감 거리 척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똑같은 누적 척도로서 거트만 척도는 거기 척도 도식법, 척도 분식법이라고 한다 해서 사용하는 것은 제가 인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누적 척도로서 거트만 척도, 서열 척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소시오메트리는 보가더스 사유적 거리감 척도와 비교해서 이것은 집단 내 보가더스 사유적 거리감 척도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집단 내 사유적 거리감을 포괄하는 것. 그래서 거기 보면 집단 내 개인의 선택,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집단 내 상호작용 형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방법들을 지칭하는 것이 소시오메트리다. 그래서 소시오메트리는 보통 사회성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집단 내 사회성 측정법을 소시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이 사회성 측정법을 그림으로 그린 것은 소시오그램이라고, 사회성 측정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소시오 매트릭스라고, 행렬표 매트릭스라고, 사회성 측정표라고, 여기는 사회성 측정도, 여기는 사회성 측정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금. 그러면서 니은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소시오메트리는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거기는 공통점이지만 그러나 집단 내 구성원 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집단 간 거리를 측정하는 보가더스 척도와 차이점이 있다 해서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 척도와 소시오메트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니은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같이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등간 척도는 구별의 기능과 서열의 기능뿐만 아니라 더하기 빼기의 기능도 한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서스톤 척도가 나오면 어쨌든 우리가 동간 척도 그러면 서스톤 척도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숙지해내고, 나머지는 다 여기 뭐 분류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분류 단어는 명목 척도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다 서열 척도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거기 등간 척도, 특정 대상의 특정 속성이 가지는 값의 간격이 일정한, 특정 속성이 가지는 값의 간격이 일정한 척도, 바로 동간성이 있는 척도로, 그렇기 때문에 가감,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거기에 오면 IQ라든지 또는 온도라든지 원점수의 간격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스톤 척도가 있다라고 해서 목차를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서스톤 척도가 있다. 그 서스톤 척도를 보시면 니은번, 서스톤 척도는 니커트 척도의 구성 간격이 니커트 척도의 구성 간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가장 우호적인 태도와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똑같은 간격으로 구분하여 수치를 부여하는 등간 척도이다. 어쨌든 서스톤 척도는 니커트 척도가 좋지만 동간격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척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서스톤 척도, 그래서 등간 척도, 동간 척도가 되겠습니다. 서스톤 척도는 조사자가 자극들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척도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자극중심 척도법이라고도 한다라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시오 스케일에서 비율 척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비율 척도라고 하는 것은 명목 척도의 구별의 기능, 서열 척도의 서열 비교의 기능, 그리고 동간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가능한 더하기 빼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절대 0점, 같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의 기능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발달 기초로 설명을 해본다면, 인간들이 이 수의 조합 기술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수의 조합 기술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결국에 사칙 연산을 말합니다. 더하기 빼기, 가감승제를 말하는 거죠.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언제 배우는 거지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 조합 기술, 사칙 연산 또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 등의 척도의 개념을 터득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아동기의 특징, 학령기의 특징, 초등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특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 조합 기술이 발달한다. 아동기 또는 학령기 또는 초등학교 단계. 등간 척도뿐만 아니라 비율 척도의 개념도 이해하게 된다. 초등학교 단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동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비율 척도는 측정된 숫자와 그 간격이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간격이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은 동간 척도일 뿐만 아니라 숫자의 비율마저도 의미를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단위의 측정 도구이다. 절대 0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제와 비율 비교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서 여기 뭐 키, 몸무게, 나이 또는 뭐 월 수입 또는 한 달 용돈 그런가 하면 뭐 소득 또는 길이, 높이, 무게 이런 등등이 모두 여기 나오는 비율적도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적도에 굳이 연다면 임상으로 설명하지 못한 비율적도에는 여기에는 요인척도가 있다고 이렇게 책에서는 요인척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해서 책에 첨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요인척도가 어떤 용도로 쓰인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까지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해서 보통 출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척도 중에 여기 나오는 차례대로 명목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를 차례대로 하다 기능하고 그중에 동간척도, 등간척도에는 서스톤척도 하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서열척도인데 니커트 척도의 특징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사유적 거리감 척도에서 집단 간 사유적 거리감 척도는 보가드스 척도 집단 내 사유적 거리감 척도는 소시오메트리 이렇게 해서 공통점과 구분점 다 출처 놓으셨지요?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조사의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